불빛이 누구를 위해 타고 있다는 설은 철없는 음유시인들의 장난이다. 불빛은 그저 자기가 타고 있을 뿐이다. 불빛이 내 것이었던 적이 있는가? 내가 불빛이었던 적이 있는가? 가끔씩 누군가 나 대신 죽지 않을 것이라는 걸. 나 대신 지하도를 건너지도 않고 대학병원 복도를 서성이지도 않고 잡지를 뒤적이지도 않을 것이라는 걸. 그 사실이 겨울날 새벽보다도 시원한 순간이 있다. 직립 이후 중력과 싸워온 나에게 남겨진 고독이라는 거. 그게 정말 다행인 순간이 있다. 살을 섞었다는 말처럼 어리숙한 거짓말은 없다. 그건 섞이지 않는다. 안에 있는 자는 이미 밖에 있던 자다. 다시 밖으로 나갈 자다. 세찬 빗줄기가 무엇 하나 비껴가는 것을 본 적이 있는가? 남겨놓는 것을 본 적이 있는가? 그 비가 나에게 말 한마디 건넨 적이 있었던가? 나를 용서한 적이 있었던가? 숨막히게 아름다운 세상엔 늘 나만 있어서 이토록 아찔하다. 안녕하세요. 문학의 소리를 듣고 전하는 문학라디오 문장의 소리입니다. 저는 우다영입니다. 시 안에 있는 자는 이미 밖에 있는 자다의 낭독으로 오늘 문장의 소리를 시작해봅니다. 오늘은 기획 코너 나의 문학 연대기 시간인데요. 개편 이후 새롭게 선보이는 기획 코너입니다. 나의 문학 연대기는 작가가 직접 인생의 문학적 순간에 대해 들려주는 인생 그래프 토크입니다. 문학을 축으로 한 희비의 순간들, 이야기를 위해 오늘은 허연 시인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시인님. 네, 안녕하세요. 네. 너무 어려운 걸 해주셔서 문장의 소리 청취자분들께 조금 간지러우시지만 자기소개를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간지럽게 소개해야 된다 그래서 고민을 했는데 어떤 선배이자 문학평론가인 사람이 저에 대해서 수식을 한 적이 있었는데 비정파, 니힐, 하드보일드 고수다. 네, 이렇게 표현했어요. 좀 어렵죠. 이거 쉽게 얘기하면 군더더기 없고 쿨하고 허무주의 독립군 대장인 나쁜 소년 허연입니다. 멋집니다. 굉장히 멋진 소개를 준비해 주셨어요. 밖에서 지금 너무 반응이 좋습니다. 시인님 밖에서도. 사실 저희가 이 나의 문학 연대기라는 코너를 만들어보자. 시 바깥, 작품 바깥의 작가의 삶을 한번 그래프로 만들어서 재미있게 들어보자라는 코너를 기획할 때 제일 먼저 허연 시인님이 떠올랐어요. 되게, 그러셨어요? 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이력과 많은 어떤 그 변곡점들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시지 않을까 해서 섭외를 요청드렸는데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이 연락이 처음에 갔을 때 이런 인생 그래프를 한번 들려주세요 하는 섭외가 갔을 때 어떠셨어요? 좀 이렇게 곤란한데 하셨나요? 아니면 이제 정말 정리할 때가 왔구나 이런 느낌이 드셨나요? 스스로 생각하기에 네. 뜻밖의 운명적인 일들이 많았고 파란만장하다고 생각하니까 그 방송의 주제는 와 닿았어요. 네. 할 얘기 있을 것 같았어요. 네.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앞에 앉아 계십니다. 그래도 이제 근황을 한번 들어보고 넘어가고 싶어요. 최근에 총서 밤에 생긴 상처를 내셨고 그 전에 이제 내가 고생이 많네라는 처음으로 동시집도 내신 근황을 가지고 계신데 어떠신가요? 책을 출간하고 나서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동시집은 이제 뒤늦게 딸 키우면서 동심하고는 거리가 너무 먼 사람이었는데 네, 저 놀랐습니다. 어른들의 얘기를 동시로 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의 얘기를 하는 동시를 써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시인 총서는 나름 감회가 있어요. 처음 시를 쓰기 시작할 때 80년대 중반이었겠죠. 그럴 때 사봤던 시집들이 민음사 시인 총서였어요. 김수영 거대한 뿌리, 김종삼 북 치는 소년, 그렇습니다. 황동규의 삼남에 내리는 눈, 이런 것들이. 근데 그때 제가 자주 하는 얘기인데 그 시인 총서의 가격하고 학교 식당 비빔밥이 값이 비슷했어요. 2,000원일 때 2,000원, 2,200원 할 때 2,200원. 시집의 가격은 어떤 학식의 가격과 같이 움직이는 걸까요?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은 그때는. 조금 더 비싸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때 아침마다 고민했어요. 네. 굶을 것인가 김종삼을 살 것인가. 멋진 고민을 어떤 선택을 김수영이냐 비빔밥이냐. 항상 어떤 선택을 하셨나요? 김수영이 이겼죠. 감회가 너무 새로운 학식으로 말씀을 해주시니까 너무 이해가 잘 되는데 이게 제가 한번 소개를 드리면 민음사에서 나온 총서가 50년을 맞아 네. 그 이제 50년 기념으로 22년 만에 새로 총서를 발간한 것이 이제 허연시님의 네. 이번 그 밤에 생긴 상처이고요. 사실 이제 김수영 시인님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아주 기라성 같은 많은 분들의 시집들이 실려 있는데 이게 22년 만에 그 이 시리즈가 다시 시작된 어떤 포문을 열어주신 것이잖아요. 네, 네. 그 안에 이제 부구성도 되게 재미있던데 어떻게 이제 이루어져 있는지 조금 소개를 한번 해주시겠어요? 그 구성은 편집자들하고 상의해서 구성을 한 건데 연대기 쪽 구성 이런 건 아니고요. 네. 카테고리 구성이라고 할까요? 네. 이렇게 그 시의 주제 네. 뭐 이런 거 별로 구성을 한 것 같아요. 1부 들뜬 혈통, 2부 가시의 시간, 3부 신성과 세속인데요. 이제 허연시님을 사실 이제 좋아하는 시 독자분들은 딱 봐도 어떤 시들이 어디에 들어가 있을지 그 예측과 기대를 가지고 읽을 수 있겠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 총서가 나오신 직후에 여기 나와주신 것, 그리고 거의 33년간의 시 생활의 시들을 응축해서 나온 책가 한 번도 이런 유의 결의 시를 쓰실 거라고 상상을 못했는데 동시집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나온 것이 되게 이채롭더라고요. 그래서 그 동시집에 나온 그 허민재 어린이에 대한 이야기를 살짝 들려주시고 넘어가면 어떨까? 그 늦게 아이를 키우니까 네. 이제 어떻게 키우는 걸 모르잖아요. 네. 그 네이버 검색으로 키우다가 네. 도움을 뭐 받으셨나요?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친구들은 난 키운 지 너무 오래돼서 나는 모르겠다. 키우긴 키웠지만. 네. 그래서 아이에게 제공할 어떤 엔터테인먼트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네. 밤마다 책을 읽어줬어요. 그러니까 한 살 반 이럴 때부터. 네. 그러니까 얘가 말과 글을 이렇게 제대로 구사 못할 때부터 네. 하루는 한국어 책, 하루는 영어 책을 매일 읽어줬어요. 지금도 거의 그래요. 예외 없이. 그러니까 말을 되게 잘하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놀라운 말들을 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큰 말을 하는데 요만한 얘기잖아요. 듣고 네. 보면. 근데 아이는 작은 말을 하는데 그게 크더라고요. 너무 놀랐습니다. 정말 이 아이가 한 이 말의 문장들을 보는데 하나도 덜 것 없이 이것을 성찰하는 문장으로 나가는 게 깜짝 놀랐더라고요. 그렇게 인간이 됐던 거예요. 우리가 시가 네. 됐던 거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얼마 전에 네.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네. 스텔라 너는 오마이갓이 무슨 뜻인지 알아? 그러니까 씨 굳더니 네. 아이 우리 여기서 이러지 맙시다. 그 뜻이잖아요. 네. 그만 그때를 치라고 말을 했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네. 확장까지 하고 네. 그리고 성당에서 무슨 네. 그 성경을 읽고 뭘 쓰고 이러면 이제 네. 그게 모이면 생일이 돌아오면 네. 아이에게 선물을 주는 그런 행사가 있어요. 네. 근데 그걸 잘 안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엄마가 네. 너 생일에 성당에서 선물 받으려면 네. 선물이 연필이에요. 네. 선물 받으려면 성경 쓰기 되게 열심히 해야지. 네. 그랬더니 엄마는 생일날 고무장갑 선물 받으면 좋겠어? 그런 거예요. 아, 그런 맥락이겠네요. 네, 네. 그 매일매일 놀랍고 네. 뭐 그렇더라고요. 너무 맞는 말이라 네. 머리를 띵 맞은 것처럼 꼼짝 못하게 하는 말들을 해요. 항상 그 말이 부딪혔을 때 꼼짝을 못하게 되는 말로 한 번에 제압을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얼마나 많은 대화를 서로 나눠주고 책을 읽어주고 하셨으면 이렇게 그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고 독창적으로 구사를 할까 생각이 들었는데 저희가 오늘 시인님의 인생 그래프를 한번 들어보잖아요. 그래서 본격적인 그 그래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기 전에 조금 앞서서 허연 시인님은 어릴 때 어떤 아이셨는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불온한 소년이셨을지 그 어른들이 너는 어떤 애기였어? 라고 막 말해줘서 이제 고정화된 어떤 기억이 있잖아요. 저는 네. 그 성자였어요. 어릴 때도요? 네. 그러니까 꼬마일 때부터 네. 아버지가 삼남매 앉혀놓고 네. 누나에게는 박사가 되고 네. 저에게는 신부님이나 수사가 되고 네. 동생에게는 의사가 되라 이렇게 키웠거든요. 결과적으로 귀족 저만 같은 그걸 어겼는데 네. 그래서 그 많은 장면들이 기억이 나는데 일요일날 새벽 미사 복사를 서기 위해서 매주 일요일 새벽 4시 반에 어린아이가 일어났어요. 씻고 기도하고 그 길을 걸어서 성당에 가서 또 신부님이 미사 드릴 준비하고 저도 준비하고 네.
복사서고 복사 뭔지 아시죠? 그럼요. 저 예. 압니다. 성당 예. 다녔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았던 아이였어요. 네. 가능한 일일까요? 4시 반에 일어나는 아이가. 그게 행복했어요. 그게 저의 전부였고. 잠을 좀 조금 주무셨을까요? 아기일 때? 그러니까 아이일 때? 그렇지 않았겠죠. 투쟁했겠죠. 네. 자고 싶었는데. 그러나 그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그때는 했고 조금의 의심도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살았던 아이였어요. 되게 들을수록 놀라운 것이 어린 나이일 때는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사실 뭐 먹고 싶은 거, 뭐 자고 싶은 거 말고는 난 이렇게 해서 이 활동을 하는 게 좋아. 이거가 뭐 몸이 피곤하고 그래도 좋아. 이런 느낌의 그 선택을 아직 하기엔 어려운 시기일 텐데 어떻게 그렇게 기꺼운 마음으로 할 수 있으셨는지 어떻게 그렇게 된 것 같으세요? 우리가 어느 날 초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주 어린 나이에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것들, 욕망 같은 것들을 초월하는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게 기도였든 네. 혹은 누가 주입을 해줬던 것이었든 또 아니면 스스로 깨달은 거든 그리고 나서 동년배 아이들이나 소년들이 네. 너무 세속적으로 보였어요. 아, 몇 살 때 그런 어떻게 생각을 저렇게 하셨나요? 살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마음속으로 나도 아이인데 저 아이들이 세속적이다.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그랬고 네. 그래서 저는 제 기억으로는 중학교 들어갈 때까지 네. 만화를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많아요. 네. 네. 만화책을 그게 보면 재미가 좀 없었어요. 있긴 했지만 만화책이 집에. 누군가 뭐 부모님이 보지 말라 했던 게 아니라 스스로. 싫었어요. 그러시구나. 그런 것들이 싫었어요. 저는 지금까지도 그때 영향인지 네. 컴퓨터 게임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너무나 소년 놀랐습니다. 시절에도 그걸 안 했던 거예요. 그런 네. 것들을 안 하고 살았어요. 그러면 조금 유흥에 가까운 뭐 오락이나 그런 것에 가까운 어떤 취미는 가까운 취미가 있으신가요? 안 해봤어요. 너무 저는 놀랐습니다. 지금도 바둑도 못 두고 장기도 못 두고 골프도 못 치고 네. 당구도 못 치고 포커나 고스톱을 해본 적도 없어요. 너무나 청정한 구역을 제가 좀 처음으로 봬요. 그거 빼고 나쁜 짓은 다 했어요. 이 자리에서 밝힐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뭐 목숨 바쳐 사랑도 했고 네. 죽기 살기로 술도 마셨고. 네. 그렇군요. 너무 어릴 때 제 또래 때 이제 시인님이 같은 반에 있었다면 너무 제 관찰 대상이었을 것 같아요. 좀 그랬었을 것 같아요. 네. 학창 시절엔. 어린 나이에 움직이는 그 생각과 표정만 봐도 이해가 막 원숙하면 보이잖아요. 네. 그게 되게 흥미로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어린 시절 어떠셨는지 이제 들어보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인생 그래프를 여쭤보려고 합니다. 제가 작가님의 그래도 그 양력을 한번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한번 소개를 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작가님은 1991년 현대시색의 신인상을 받으며 신인으로 데뷔하셨습니다. 연세대학교에서 단행본 도서의 베스트셀러 유발 요인에 관한 연구로 석사학위를 받았고 추계예술대학교에서 시창작에서의 영화 이미지 수용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일본 게이오 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연구원을 지냈으며 매일경제신문 기자와 문화부장을 거쳐 매경출판에 재직하고 계십니다. 지금 대표님으로 계시죠? 네네. 네, 이 이력만 해도 너무나 많은 어떤 역사적 사실이 적시되어 있어서 그 사이사이 숨어져 있는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그리고 5권의 시집을 내셨는데요. 불온한 검은 피, 그리고 나쁜 소년이 서있다, 내가 원하는 천사, 50m, 당신은 언제 노래가 되지와 시선집 밤에 생긴 상처를 내셨습니다. 이렇게 이력을 한번 읊어드렸는데 정말 이제 시인의 생활을 벌써 33년간 하고 계신데 문학적으로 시인님에게 어렸을 때 영향을 준 어떤 그 사람이나 계기가 있으셨는지 들어보고 싶어요. 엄청난 계기가 있었죠. 네, 누구죠? 고등학교 때 첫사랑을 했는데 네, 첫사랑이었나요? 네, 연상이었어요. 네. 고등학교 2학년 때였나? 네. 네, 국문과를 다니는 그 성당 선배였고 네. 사랑에 빠지면서 보통 이제 카톨릭 사제가 되는 거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네. 대학을 카톨릭 대학 신학부에 입학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 독신 종신 서원을 해야 돼요. 네, 맞습니다. 네, 독신 서원할 자신이 없어졌죠. 사랑에 빠져 있었으니까. 네, 로맨틱합니다. 그래서 그 길을 포기했고 집에도 그렇게 선언을 했는데 네. 오랫동안 거기에 복무해서인지 모든 것이 다 무너지더라고요. 내가 나를 보는 눈, 남이 나를 보는 눈, 가족, 내가 나에 대한 자신감, 네. 가치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다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학교를 안 갔어요. 그러니까 네. 등교를 안 했어요.
네. 학교도 가기 싫었고 네. 학교에 가면 다 나를 그런 눈으로 쟤는 신부님 된다던 애가 뭐 연애한대더라 뭐 이렇게. 그래서 그 자멸을 시작했는데 네. 끔찍하게 자멸의 길로 들어섰는데 그때 그 여자친구가 무슨 마음을 먹었는지 저에게 시를 많이 읽어줬어요. 아, 바로 자기도 그 학교 안 가고 나의 사랑의 대상이 네. 시를 읽어주셨군요. 그래서 뭐 때로는 버스 맨 뒷좌석에서 때로는 정독도서관 벤치에서 네. 때로는 뭐 신촌의 그 봉은사 나무 그늘 밑에서 네. 시를 많이 읽어줬어요. 네. 근데 그 시가 네. 나의 대속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대속이요. 네, 속죄 네. 방식이. 네. 그래서 시를 쓰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그 당시 연상의 여자친구가 가장 결정적인 일을 한 사람이었어요. 지금 너무 흥미진진합니다. 갑자기 그 학생들이 선생님 첫사랑 얘기해 주세요 했을 때 나오는 얘기가 바로 그래요? 먼저 네. 첫 얘기부터 나와서 너무 멋진 게 사랑을 하게 된 그 대상이 사실은 국문학과 누나이고 그 시를 읽어주는 분이셨는데 그러면 그 분에게 어떤 문학적 소양을 가장 먼저 영향을 받게 되신 건가요? 네, 그때 그분이 가장 많이 읽어줬던 들고 왔던 시집이 네. 바로 민음사 세계 시인 총서하고 민음사 오늘의 시인 총서였어요. 너무나 감회가 저에게 새롭겠어요. 화석처럼 지금도 남아 있어요. 그 네. 옛날 표지들 그대로 다 있고 지금도 그때 그 여자친구가 사준 시집들 네. 여자친구가 그 시집에 사주면서 했던 사인들이 그대로 다 남아 있어요. 집에 다 있어요. 그래도 되는 걸까요? 못 버리겠더라고요. 아, 네. 네. 저는 지금 들으면서 떠오른 것이 혹시 영화 두 교황을 보셨을까요? 네, 봤습니다. 네, 거기에서 이제 프란체스코 교황이 항상 이제 신에게 가고 싶어서 부름을 기다리고 어떤 순간을 기다리다가 어떤 확실한 확신을 가질 수 없어서 이제 사랑했던 연인에게 이제 청혼을 하려고 꽃다발을 사서 이제 골목을 도는데 뭐 이상한 기분이 느껴져서 조용한 그 성당으로 네. 들어가잖아요. 네, 그리고 갑자기 모든 것을 알게 되고 내가 가야 될 어떤 기로를 네. 선택하게 되면서 연인에게 돌아가서 이별을 고하는 그 네. 장면이 저 같은 경우는 겪어볼 일이 없는 일인데도 너무나 저 장면이 납득 가능하게 저에게 들어오더라고요. 저런 순간이 오는구나라는 네. 그 의미심장한 어떤 네. 한순간. 근데 시인님 같은 경우는 그것에 어떤 반대의 길로 이끌린 그랬죠. 어떤 순간이 있으셨던 네.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신과 사랑, 삶의 가장 어떤 근본인 사랑으로 같다는 게 저는 너무나 그 정확한 방향을 보고 쏜 화살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 혹시 그래도 그 전에는 고민을 하셨을 거잖아요. 누군가가 좋아져도 네. 내가 그 이전부터 가장 반석부터 쌓아온 나의 결심, 그 사제가 되겠다는 그 결심이 뒤흔들렸을 때 모든 이제 인생이 무너진 네. 것처럼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네. 언제 딱 확신이 드셨나요? 나는 안 되겠구나. 어떤 결정적인 하루가 있었을까요? 성당 누나였는데 네. 같은 동네 살았어요. 네. 좋아졌고 네. 먼저 좋아한다는 얘기를 누나가 했고 네. 집에 들어다 줬는데 사람이 가루가 되듯이 네. 나는 이제 성소자니까 네. 이렇게 이제 그 저걸 준비하는 네. 사람을 성소자라고 하잖아요. 네. 성당에서 데려다 주는 거를 이제 그만할래라고 얘기를 했는데 누나가 주저앉았어요. 그 유기체 하나가 가루가 되는 것처럼 주저앉았어요. 네. 그걸 본 순간 저도 주저앉았고 신을 배신했죠. 그 가루가 되는 한 사람을 보면서. 항상 사람에게로 이제 손을 결국에는 뻗게 되셨던 거군요. 네. 그게 배반이고 죄책감을 느끼셨다는 얘기에 저는 어마어마하게 느꼈죠. 공감을 할 수 있는데 그 죄책감이 굉장히 많은 어떤 동력으로 다음에 시인님을 밀어낸 것 같다는 느낌이 네.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인생 글프 재밌게 들어볼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이 얘기가 너무 재밌어서 저희가 시간은 한정되어 있지만 사제가 되시는 그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보고 네. 싶은데 좀 사적인 궁금증이에요. 목소리가 너무 좋으시잖아요. 축농증이 있어서 그래요. 그럼 너무 낮고 이렇게 조금 네. 울리는 목소리가 있는데 질병 제가 때문에 그래요. 상당히 갔을 때 신부님이 그 기도문을 음율이 있게 이렇게 암송을 해주시잖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뭐 찬송도 먼저 이제 네. 선창으로 이렇게 해주시고 너무 성스러운 어떤 기분을 느낄 수 있게 이제 멋지게 불러주는 그 장면이 저한테는 되게 인상 깊은데 너무 어울리셨을 것 같은 거예요. 네. 혹시 노래를 좀 잘 하실까요? 노래 그렇게 잘하진 못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네. 느낌이 있나 봐요. 그게
지금은 이렇게 편하게 옷을 입고 다니고 뭐 그러기도 하지만 네. 겨울에 코트 같은 거를 입고 네. 목도리하고 명동성당 근처 지나가잖아요. 네. 전부 저한테 인사해요. 이렇게 본투비 그 길이 있으셨는데도 네, 그 느낌이 있나 봐요. 그리고 실제로 군대 갔다 와서 네. 복학을 미루고 이제 그 교구 사제 말고 또 되는 방법이 수도회 사제가 있잖아요. 네. 프란치스코 교황이 네, 네. 예수의 사제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입회 연한이 더 늦어요. 늦어도 돼요. 네. 그래서 수도원에 입회했었죠. 네. 2달이 채 안 됐는데 도망쳤죠. 네. 파란만장합니다. 제가 단어를 너무 많이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제가 들어갔던 수도회는 좀 질서가 엄격한 곳이어서 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말을 한마디도 하면 안 돼요. 금토일은 식사할 때만 하고. 네. 근데 어떤 짓눌림 없이 너무들 행복하게들 수사인들이 생활하시는데 네. 저는 말이 하고 싶어 미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단어를 알아버린 거죠. 그걸 이렇게 몰랐어야 되는데. 텍스트가 언어가 가득한데. 그래서 도망쳤어요. 짐 싸가지고. 참, 이건 좀 다른 얘기지만 최근에 만난 어떤 다른 작가님은 한번 스님이 되려고 하셨대요. 근데 거기에서 너무 이것저것 묻고 말을 많이 하니까 너 무건수행을 해라 해서 몇 개월을 무건수행을 시켰는데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작가에게 말을 끊으라고 하는 것이 맞아요. 이제 스스로 이제 알게 되는 가장 빠른 방법인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 처음으로 이제 들려주신 그 에피소드가 이제 내가 사랑하는 연인이 유기체가 찢어지는 것처럼 부서지는 것처럼 다 주저앉았다. 그 부분에서 결국 신을 배반했다고 말씀을 하신 게 제가 오늘 한번 읽어보려고 가져온 구절하고 맞닿아 있는데요. 그 아나키스트 트럭이라는 그거의 한 제가 좋아하는 문장을 읽어보면 트럭에 올라탄 사람들이 두 손으로 신을 그려보지만 이내의 슬픔이 신을 덮는다. 언제나 그랬듯이 그들에겐 이상하게 어깨가 없다. 네. 항상 이제 신이 있는 쪽이 아니라 이 슬픔이 이겨요. 인간이 이기고 사랑이 이기는 쪽으로 항상 이쪽으로 손을 내밀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항상 내가 있는 여기에서 신을 향해 바라보는 인생을 꽤 오랫동안 사시다가 이제 시를 바라보게 되신 건데 신은 이제 어디쯤 위치하고 있다는 생각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신은 좀 이제 하늘을 우러러본다거나 아니면 마음 안을 막 들여다보는 것 같은데 신은 좀 어떤 곳에 위치한다는 생각이 있으신가요? 신은 이 비극적인 수평의 세상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가 노래잖아요. 호스피스 병동에서 오래 근무했던 어떤 의사분한테 들었는데 이 생을 떠나기 전에 이제 마지막 얼마 안 남은 그 아픈 분들이 딱 한 번 미소 짓는 순간이 있대요. 미소 지을 일이 없잖아요. 헤드폰 같은 걸 씌워주고 자기가 불렀던 좋아했던 18번을 들려주면 다 지그시 웃는데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그냥 세상에 흘러다니는 노래가 시고 시인들은 주술사로서 그 시들을 채집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말도 어느 시인이 했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악기가 변하니까. 가야금이냐 검은고냐 하프냐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흘러다니고 있어요. 흘러다닌다는 말 그리고 채집한다는 말이 너무 와닿는 게 기자 생활도 하셨잖아요. 그 질문을 되게 많이 하는데 어떻게 직장 생활을 이렇게 오래 할 수 있고 너무 놀라워요. 근데 이런 것 같아요. 허무주의자는 열심히 일해요. 왜냐하면 미래를 꿈꾸지 않거든요. 허무주의자는 눈앞에 있는 일을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프리랜서 같은 건 못 해요. 하던 걸 해요. 그러니까 그 자기를 세워서 뭐 자기 입지를 마케팅한다거나 혹은 장밋빛 미래를 꿈꾸면서 뭔가 투쟁을 하고 만들어내고 누구에게 기쁨을 주고 이런 것들이 익숙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첫 발을 디딘 일을 그냥 하게 돼요. 그다음에 허무주의자는 그러다 보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도덕적이에요. 일에 있어서. 그러니까 또 오래 하게 되는 거예요. 사고를 안 치니까. 굉장히 이 얘기를 새로운 뭐 발상인데요. 그 비슷하게 얘기한 철학자들도 좀 있었고. 그러니까 카프카가 죽기 전날까지 보험국 손해사정인이었잖아요. 엘리어트는 나중에 교수가 되긴 했지만 은행원이었고 뭐 랭보는 무기상, 무게판매상이었잖아요. 다 그냥 그렇게 하던 일을 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허무주의자들은. 저 역시
뭐 개척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노동은 신성하잖아요. 네. 오늘 얼마간의 돈을 받고 누군가가 저를 여기 이 스튜디오까지 택시 타고 태워다 줬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거죠. 뭐 네. 어떤 일을. 근데 우연히 이제 신문사 시험을 보게 된 거고 네. 그냥 거길 다닌 거죠. 시를 쓴 기간만큼 이제 기자의 일을 같이 해오신 건데 네. 그것이 어떤 충돌하는 지점은 없었을까요? 방해가 있었고요. 된다거나. 네. 되게 힘들었어요. 네. 제가 한 13년 시를 안 썼어요. 맞습니다. 첫 시집을 네. 내고 오랫동안 시를 쓰지 않으시다가 그 이유가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첫 시집 불어난 검은 피를 냈는데 끔찍한 비난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네. 저건 시도 아니다. 그때는 네. 그거를 견뎌내지 못했나 봐요. 우리 문단이. 그래서 왜 시 제목을 영어로 쓰느냐. 왜 시에 갑자기 뜬금없이 오 샹젤리제란 말이 나오느냐. 네. 뭐 무국적의 병든 미학주의자의 뭐 그래서 되게 비난을 받았고 오만한 저는 니들이 시를 알겠니? 네. 난 외쳐서 썼는데 네. 이렇게 생각했고 그 무렵에 또 이제 공교롭게 신문사 네. 공채가 되는 바람에 무지무지 바빠졌어요. 네. 또 그 신문사라는 곳은 되게 모범생들이 많이 와서 앉아 있어요. 네. 그들을 이기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아, 이기셨나요? 그들을 아주 그 보기 좋게 이기는 그런 재미도 있고. 네. 그래서 안 했었는데 어떻게 돌아오게 되셨을까요? 어느 날 네. 공부를 해볼까? 네. 무슨 비트겐슈타인쯤 되는 사람이 공부해 봤을 법한 그런 석조 건물이 있는 대학 이런 데를 가서 공부를 해보자. 네. 그래서 해봤더니 또 별로 아니에요. 안 맞더라고요, 저하고. 그러니까 혼자 공부해 버릇한 사람이라서 네. 그러면 죽을 때까지 술을 마셔보자. 네. 그리고 또 세상 끝까지 한번 여행을 해보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해봤어요. 네. 연차나 이런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혼자 실크로드도 가고 뭐 북극도 가보고 아프리카도 가보고 뭐 그랬는데 석연치 않아요. 근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시가 저를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처음에서 멀어지지 못했던 거죠. 결국 그 미워하는 거, 좋아하는 거, 바라보는 거, 네. 혼내고 혼나는 것도 다 19살 때부터 읽고 쓰기 시작한 시에서 배웠던 거예요. 네. 그래서 나는 시를 도망쳐서 살 수 없구나 하고 다시 시를 썼죠. 13년 만에. 정말 많은 걸 그냥 생각나는 모든 거를 진취적으로 다 실행을 하셨는데 결론을 완벽하게 내신 거네요. 아, 난 돌아오는구나, 시로. 근데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7시까지 네. 기사 쓰다가 7시 5분부터 시 쓰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작업실을 얻었어요. 네. 거기에 인터넷 연결도 안 했어요. 책 한 권도 안 갖다 놓고 네. 책을 딱 한 권만 갖다 놨는데 그게 이제 제 시집이었어요. 불어난 검은 피. 그거만 갖다 놓고 네. 약속 없는 날은 퇴근하면 거기 가서 앉았어요. 그냥. 시를 마주보고 딱 앉았나요? 네. 그래서 제 시를 읽었어요. 네. 다음 날 또 읽고 또 읽고 그렇게 몇 달이 지나니까 왜 부상에서 돌아온 운동선수가 몸이 올라올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잖아요. 그런 네. 것처럼 시가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써졌어요. 제가 이 방법을 메모하여 돌아가서 적용을 좀 해봐야겠습니다. 진짜 방 안에 나와 시집만 있는 상태를 굉장히 오래 경험하신 네. 거네요. 그렇다면 궁금한 게 뭐 시를 안 써야지 했다기보다 시가 미웠던 적은 없으신가요? 지금도 미워요. 제가 너무 네. 다른 방향의 질문을 드려버렸네요. 미우시군요. 네. 그러니까 유럽의 언어를 보면 독일어로 그 직업이 베르프예요. 네. 그게 우리 식으로 얘기하는 일, 뭐 영어로 잡 이런 게 아니라 네. 소명이라는 소명. 뜻에 더 가깝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은 사실은 먹고 사는 일은 그런 거예요. 근데 거기에 먹는 것과도 상관없는 일을 한다는 건 엄청난 신내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시가 남이 쓴 시가 막 좋고 그렇지도 않아요. 네. 내 시도 가끔 끔찍할 때가 있는데 막 도망치고 싶고 그래서 시가 막 한이롭고 그런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예술가가 된다는 것, 뭔가 창조하는 사람이 창작하는 사람이 된다는 건 그 벌 받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생각해요. 그 시간에 다른 걸 해봐요.
정말 벌 받는다는 말을 공감하며 네, 뭐 떼돈을 벌지도 못하고. 네, 정말 공감을 할 수밖에 없는 벌 받는다는 말씀에 생각이 들었고요. 사실 저희가 시간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오늘 여쭤볼 질문 중에 첫 번째만 길게 지금 얘기를 했는데 시간은 이만큼이나 흘러버려서 조금 빠르게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제 두 번째 질문. 시인님께 이제 첫 번째 이제 등단시라는 것 말고 나의 문학이 시작된 것 같은 나의 첫 시라고 느껴지는 시가 있지 않을까,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혹시 그런 시가 있을까요? 그 고시원에서 네. 그러니까 그 이제 14년 동안 안 쓰다가 네. 나를 마주한 그 몇 달의 시간이 지나고 네. 써진 시가 나쁜 소년이 서 있다였어요. 그게 이제 그 그랬군요. 13년 만에 나온 시집의 표제작이 되기도 했는데 정말 문고리처럼 첫 시로 쓰고 문고리를 열고 들어가셨네요. 그게 써졌어요. 신기하게도. 네. 너무 기쁘셨을 것 같아요. 아닌가요? 그 자신은 없었어요. 이게 시인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네. 그런데 어쨌든 시집을 정리하거나 그럴 때도 도저히 뺄 수 없는 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그게 제 페르소나가 됐어요. 네. 문단에서도 그렇고. 그럼 혹시 그 시를 낭독을 한번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너무 좋습니다. 제가 아까 너무 목소리 좋다는 그 기도문을 한번 사실은 듣고 싶지만 시를 요청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쁜 소년이 서 있다. 허연. 세월이 흐르는 걸 잊을 때가 있다. 사는 게 별반 값어치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파편 같은 삶의 유리조각들이 처연하게 늘 한자리에 있기 때문이다. 무섭게 반짝이며 나도 믿기지 않지만 한두 편의 시를 적으며 배고픔을 잊은 적이 있었다. 그때는 그랬다. 나보다 계급이 높은 여자를 훔치듯 시는 부서져 반짝였고 무슨 넥타이 부대나 도둑들보다 처지가 낮다고 믿었다. 그래서 나는 외로웠다. 푸른색, 때로는 슬프게 때로는 더럽게 나를 치장하던 색. 소년이게 했고 시인이게 했고 뒷골목을 헤매게 했던 그 색은 이젠 내게 없다. 섭섭하게도. 나는 나를 만들었다. 나를 만드는 건 사과를 베어 무는 것보다 쉬웠다. 그러나 나는 푸른색의 기억으로 살 것이다. 늙어서도 젊을 수 있는 것, 푸른 유리조각으로 사는 것, 무슨 법처럼 한 소년이 서 있다. 나쁜 소년이 서 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이 질문도 드리고 싶었어요. 문학 사춘기, 이렇게 좀 귀여운 제목을 달아서 질문 한번 드려봤는데 이렇게 91년도부터 33년간 시를 써오시면서 어떤 방황하는 시기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그 이제 13년의 시기 이후에 그런 순간이 오신 적은 또 없으실까요? 자주 와요. 자주 오고. 네, 그럼요. 가끔 이제 시를 적다가 보면 네. 이 무슨 귀신 노름인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나이를 먹을수록 사람이 나빠지거든요. 네, 어떤 식으로 나빠질까요? 천해지고 욕심꾸러기가 되고 머리도 나빠지고 아름다움으로부터도 멀어지고 과연 내가 계속 이걸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네. 그때는 전쟁을 하죠. 네. 내가 그 켜켜이 쌓인 내가 네. 때묻지 않고 그게 토탄이나 석유가 되어 나올 때까지 네. 굉장히 순수한 상태의 나를 만들기 위해서 전쟁을 하죠. 그 전쟁은 시간을 들이거나 네. 즐거움을 들여야 돼요. 네. 즐거움은 그게 되겠어요? 즐거운 일을 찾으면? 텔레비전 보고 있으면?
근데 동문서답이죠 지금. 아니요, 너무 좋습니다. 저는 항상 이제 시인님의 시를 읽으면 세계와도 이렇게 치열하게 계속 싸우시고 내면하고도 계속 그러니까 투쟁하는 자 네. 그리고 또 치열하게 화해하는 자 이런 느낌을 항상 받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 시집이 사실 첫 번째 시부터 지금 근간까지 고루 사랑을 받고 계시잖아요. 이러기는 사실 동시대에 사랑받기가 쉬운 일이 아닌데 네, 고마운 일이죠. 네, 시인님을 아주 오랫동안 계속 모든 시를 따라 읽으며 좋아해주는 독자분들께 이제 가지시는 어떤 마음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어떤 마음이신가요? 문학적으로만 얘기하면 제 주인 같아요. 그분들이. 주인. 네. 가끔 낭독회 같은 거 할 때 네. 그 자주 오는 분들과 눈길이 마주칠 때가 있어요. 네. 그러면 신이 와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면 신을 향해 기도문 대신 시를 읽어주시나요? 그렇게 얘기해도 맞을 것이 네. 그러니까 사제의 길을 포기하고 어쨌든 고통받는 형식의 일을 하나를 하겠다. 네. 나만을 위해서는 살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게 결과적으로 시를 하는 일이 그 고통받는 삶의 형식이 됐기 때문에 네. 네. 방향이 달라졌을 뿐 굉장히 그것을 임하시는 태도가 정말 사제의 길과 다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어떻게 즐거울 수 있죠? 유희일 수 있고? 그렇다면 사실 조금 더 많은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었지만 저희가 시간이 곧 이제 끝나요. 그래서 가장 듣고 싶었던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그 작가님에게 이제 어떤 영향을 준 책이 좀 궁금한데요. 그 김소연 시인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페르난도 페소아의 불안의 서를 들고 먼 훗날 내가 좀 더 무모해질 수 있는 날이 왔을 때 소중하게 간직해온 모든 책들을 다 버리고 이 책 한 권만을 남겨놓는 장면을 상상하게 만드는 책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이 글을 읽었을 때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보다 어떤 것은 절대 포기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앞서 믿어버리는 것이 이제 여기에 문학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이런 맥락에서 시인님께서 이제 먼 훗날 단 3권의 책만 남겨둘 수 있다면 어떤 책을 고르실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네, 이 질문을 읽었을 때 너무 네. 떠오르는 책이 많았는데 네. 오늘에 해당하는 그 3권은 네. 첫 번째는 괴테 파우스트예요. 네. 한 명의 지식인을 놓고 악마하고 이제 신이 대결하는 그런 얘기잖아요. 네. 너무나 어울리는 네. 책입니다. 시인님과. 여러 번역된 것들을 읽어봤는데 하나하나가 어떤 입석에 쓰여져 있는 비문들처럼 대단한 문장들이에요. 네. 뭐 인간은 지향이 있는 한 방황한다. 네. 뭐 이런 말도 너무 유명한 말이지만 네. 어두운 충동에 사로잡힌 선한 인간은 바른 길을 잘 의식하고 있다. 비문 같잖아요. 네. 뜯어보면 너무나 기가 막힌 말이에요. 그러네요. 어두운 충동에 사로잡힌 선한 인간은 바른 길을 잘 의식하고 있다. 그래서 어두운 충동이 없는 선한 인간은 반대로 그걸 잘 의식하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최근에도 파우스트와 관련된 글을 어디에 쓰기 위해서 또 읽었는데 역시 대단한 책이고 두 번째는 네. 제가 시인이니까 이제 시집을 얘기를 하면 로트레아몽의 말도르의 노래. 이게 아마 19세기 후반에 나온 시집이었을 것 같은데 네. 인간들이 믿고 의지하고 두려워했던 멋지고자 했던 두 가지 태제를 하루아침에 알려버린 시예요. 그러니까 신성, 하나는 신성이고 하나는 인간성인데 그러니까 네. 뭐 우리가 인간성을 찬양하고 인간성이 우리를 유지하게 해주고 네. 또 그렇게 살다가 또 신에게 부름받아 이렇게 이런 것들을 하루아침에 전복시킨 네. 시였던 것 같고 저는 로트레아몽에게서 엄청난 영감을 받았어요. 네. 근데 저만 받은 게 아니라 뭐 많이들 받았겠죠. 그 프랑스 시인들은 초현실주의는 로트레아몽에게서 시작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들어서 지금도 그 말도르의 노래를 가끔 꺼내서 읽어요. 네. 거의 한 편짜리 산문시잖아요. 네. 그걸 읽고요. 또 하나는 김종삼의 북치는 소년. 좋아합니다. 제가 군대에서 휴가를 나와서 이제 첫 휴가 때 복귀를 하는데 그때는 군대가 되게
가혹하고 힘들었어요. 네. 뭐 저하고는 또 안 맞았겠죠, 당연히. 그때는 체류 군 입대 기간이 기간도 어떻게 길었고요. 됐을까요? 거의 3년 가까이 됐고. 네. 그리고 이제 첫 휴가 나왔다 들어갈 때는 네. 가서 얻어맞지 않으려면 막 음식을 잔뜩 싸들고 가야 돼요. 그래서 뭐 통닭, 떡 이런 걸 잔뜩 싸들고 버스를 탔는데 네. 이제 부대로 들어가는 버스를 터미널에서 다시 또 갈아탔는데 그 터미널 서점에 김종삼 시집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 이전에 물론 봤죠, 김종삼을. 네. 근데 다시 사서 그 통닭 냄새가 나고 떡이 실려 있는 그 시골 버스에서 네. 김종삼을 읽었는데 나는 시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뭐가 보이는 거예요. 네. 뒤통수를 망치로 얻어맞든 뭐가 보이는데 나는 그 모든 주의 주장, 멋내기 뭐 이런 등등등 욕심, 욕망, 경쟁, 투쟁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진 네. 그 너머에 있는 진공관 같은 세상을 말할 수 있겠다라는 그러니까 진공관 안에서 혼자 떠 있어도 나는 뭘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김종삼의 시집을 그 휴가병으로서 네. 읽었을 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세 권의 책이 생각이 났어요. 정말 항상 그 서 있는 개인으로 항상 느껴지거든요. 네. 선연. 그 순간 느끼셨다는 그 김종삼 시집을 읽었다는 그 순간이 너무 와닿는 게 주변에 그 음식 냄새, 그 삶의 냄새가 가득한 곳에 항상 시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사실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시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나 다름이 없어서 너무 귀한 이야기들을 들려주셔서 감사하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까지의 이제 인생을 한번 훑어서 저희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그럼 시인님의 현재와 미래는 어떻게 흘러가고 계신 것 같은지 한번 전망, 짐작, 예측을 들려주시면 어떨까요? 이제 몸이 아픈 데가 여기저기 있어서 네. 몸에 대한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네. 몸이 나구나, 몸이 다구나. 네. 그러니까 메릴로 뽕띠 말처럼 I am my body구나. 네. 그런 생각을 해서 나이를 먹으니까 그 몸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존적 고민인 네네. 거죠. 그게 이제 문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고 미래는 네. 생각하지 않아요. 네. 일부러라도 생각하지 않아요. 네. 스텔라를 만난 다음부터 더 생각하지 않고요. 네. 눈앞에 이 스텔라 이후의 미래는 눈에 보이지도 않겠어요. 네, 사실은. 네, 생각하지 않아요. 몸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앞으로의 그 시인님의 그런 작업은 그쪽의 어떤 투쟁에 가까운 이야기들이 흘러나올까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뭐가 나오겠죠. 살 테니까. 네.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네. 감사드리고요. 이제 마무리 인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아쉽네요. 어떻게 여기 이제 나오셔서 좀 이런저런 인생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 보따리를 한번 풀어주셨는데 이런 이야기를 나눈 소감은 좀 어떠신지 들어보면서 오늘 시간을 맞춰보려고 합니다. 어떠셨어요? 제가 실수한 건 없죠. 아우 너무 재밌어서 제가 끄는 것만이 실수인 것 같아요. 그냥 독자분들이 앞에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네. 가끔 낭독회 때 복받치는 이야기 하듯이 얘기를 했는데 이게 듣는 분들한테 어떻게 들렸을지 모르지만 저는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얘기하면서 점점 시로부터 도망칠 수 없는 사람이 됐구나라는 뜨끔한 생각도 들고 그러네요. 네. 아니 지금 이제 한 시인님의 궤적을 따라 듣는데 이 궤적이 정말 그 시를 사이에 두고 가운데에 두고 이제 맴도는 궤도처럼 느껴지더라고요. 네. 돌아오고 돌아오는 궤도처럼 느껴졌는데 이렇게 한 사람이 나온 궤적을 따라가 보는 것은 언제나 흥미로운 일인 것 같습니다.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이야기를 전해주신 것 같아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주 문장의 소리 783회 2부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곳곳에 가다할 문학의 소리를 상상하며 마칩니다. 저는 우다영이었습니다. 나무 향기가 좋아서 오늘도 연필을 들어서 사각대는 소리 귀 기울이다 반가운 소식에 고개 들면 문학 라디오 문장의 소리